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보편적 이성에서 이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원적 경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성과 인간의 관계에서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 그리고 데카르트의 주체적 이성적 주체, 로크의 경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성의 빈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부터 인간은 정신적 존재 혹은 영혼적 존재, 다른 말로는 뭐 사유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걸 포괄해서 이성, 로고스 혹은 누스,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 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며 이제 근대를 넘어서 현대로 들어오고 또 현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 이성이 빈곤하다, 허구다라고 다 이제 폭로 내지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의지와 지상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포스트 모던 이전인데요. 이 쇼펜하우어를 이어받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칸트의 거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칸트의 저서를 정말 꼼꼼히 보고 비판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관조하며 인지하는 이성의 허구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성이 허구라고 폭로해버리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분은 니체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성의 죽음을 외치는 거죠. 여기서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칸트에 의해 우리의 인식에 전적으로 영원히 차단된 모든 경험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경험을 초월하는, 그래서 선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는 영역으로 흡사 쌍두마차를 몰고 가듯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독자들을 이성이라는 허구를 믿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 이성은 경험적인 게 아니고 선험적인 것, 또 다른 말로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영역에서는 유대화해가는 낙관적인 근대 기독교 정신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직접적으로 계시되고 아름답기 그지없이 꾸며지는 거다 이라고 말하는 거죠. 니체도 비판할 때 플라톤의 기독교 근본주의, 그리고 플라톤의 윤리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덕적 근본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윤리 이론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는 게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이 쇼펜하우어부터 영향을 받아서 니체가 또 플라톤, 기독교 이 윤리, 근본주의,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걸 비판합니다. 그 출발점에 누가 있냐면 이분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죠. 여기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이 허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경험 혹은 지성으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대, 근대, 데카르트, 고대는 플라톤, 근대에서는 데카르트, 그리고 또 확실성의 탐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크의 경험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제 그냥 스케치만 하고 살짝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성이 견고하게 있었는데 보편적 이성이라고 모두가 다 이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넘어와서 쇼펜하우어부터 시작해서 그 외 여러 유럽, 독일, 그리고 영미 철학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두이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라고 할 때는 니체, 쇼펜하우어, 아니 쇼펜하우어는 뺍니다. 취소. 이 니체와 두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있어요.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멜로 뽕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연주의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두이를 중심으로 두이의 경험 개념, 그리고 경험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그리고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근대에 있었던 경험론자들, 그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경험과 똑같지 않거든요. 그걸 재구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해낸 과정에서 지성 개념을 인텔리전스라고, 지능에 가깝겠습니다. 지성이라고 이성을 대체할 개념을 탄생시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개념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 보증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경험으로 지성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
그 다음 이 경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경험과 함께 지성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이성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리가 보증된 언명 가능성으로 됩니다. 오늘날 이성의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오타르라는 분은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나 철학적 탐구를 이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념을 활용하여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철학의 자리를 객관주의나 상대주의 관점에 벗어나서 제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객관주의라고 말하면 이성에 있고 그 이성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철학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객관주의, 이성주의에서 벗어나서 철학을 하는 게 가능할까? 혹은 아예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이성의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장 포스트 모던적 조건이라는 책에서요. 여기서 리오타르가 말하는 이성의 편집증은 이 호르카이마라고 있어요. 이분이 호르카이마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이론의 기초가 되는 광기적인 편집증은 이성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단순한 추구를 본질로 하는 이성의 모든 형식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한다. 철학적 욕망에서 비롯된 철학적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이성의 질병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치유는 최근에 증상을 치료하는 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질병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호르카이마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제가 이성의 상실이거든요. 현대 철학자들이 와서는 대부분 이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포스트 모던적 조건에서는 이성을 편집증이라고 너무 집요하게 이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나서 이성 없이 철학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또 객관주의나 상대주의를 벗어나서 둘 중에 하나를 벗어나서 제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게 학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과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사유는 지식이니까요. 지식이 참이어야 되겠죠. 과학이 거짓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참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간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학문, 지식으로 만드는 게 철학에서 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지식의 조건은 이성을 토대로 했죠. 서구의 전통 철학자들에게 이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난다는 그리고 제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그릇된 것이죠. 전통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성 없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통 철학자들에게는. 근데 현대 철학자들에게는 이성 없이도 학문이 가능하고 지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성 없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조, 생각의 구조든 인간의 구조든 자연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과 학문적 탐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전통 철학자들의 관점에서요. 그렇지만 현대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전통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이성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칸트처럼 이성 비판에 천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칸트도 이성을 비판해서 이성을 더 격루하게 만들었는데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은 칸트처럼 이성을 집착하긴 하는데 그 이성이 문제가 있고 허구다라고 쇼펜하우부터 칸트의 철학을 했던 이분부터 이성은 허구다라고 비판하고 이분의 생각을 이어받았던 니체도 그리고 부이라는 분도 이성이 허구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옹호하는 진영에 따르면 철학의 과제는 하나의 이성 개념을 다른 이성 개념과 완고하게 반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비판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현실 가운데 있는 두 개념의 화해를 정신적 영역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성을 거부하는 진영에 따르면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성을 파괴하는 쇼펜하우어, 니체, 리오타르 이런 분들을 발표받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항상 나타났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랄 거라는 거죠. 이성에 대한 이런 회의, 이런 비판은 과학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메타 언어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의 몰락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인 푸코, 데리다, 니오타르, 방보았던 로티, 니체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해체적 분석을 통해서 비판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따르면 이성이나 합리성은 정치적, 사회적 현상의 부산물이거나 은유적 사물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고 은유에 의한 사물이다. 그래서 인간 행위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성과 합리성의 허상은 허구라고 말씀드렸죠. 허상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의한 급진적인 담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성은 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미화가 되고 말은 것이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공허, 이들의 공헌이 무엇이냐면 이성의 공허한 실체, 허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이 공허하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 허구라는 걸 철저하게 드러냈는데 이들은 이제 이성이 없이 이성은 객관의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성이 진리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성이 없다고 그러면 진리가 포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성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넘어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을 해체시켰고 진리도 해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는 없습니다. 이성도 없고. 그러면 이제 모든 보편적 기준이 그리고 객관적 타당한 기준, 확실성의 기준이 없어진 거죠. 모두가 불확실해지고 비진리가 돼버리는 건데 그런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특히 두이는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재구성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사유나 철학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이 같은 경우는 경험론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험적 방법과 대비되는 거죠. 초월적 방법과도 대비되고요. 다수의 현대 철학자들, 이 현대 철학자들이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기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두이 역시 이 이성과 진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험의 재구성, 지성의 재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이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자들의 기획의 실패를 지적했고 그것과 함께 탈이성의 시대, 철학의 종말의 시대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리고 포스트 모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니체가 독일에서 등장했을 때처럼 두이는 미국에서 이런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이성의 허구를 깨트려보고 철학의 종말을 깨트려 본 겁니다. 낡은 이성의 허구성과 전통 철학의 방법론, 선험적 방법론, 초월적 방법론 그 외에 사유만 가지고 하는 거 관찰 실험이 없이 그냥 관조와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보고 지성의 시대 그리고 철학의 재구성의 시대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이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철학적 개념으로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창안하여서 이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두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교육 철학자로 혹은 진부한 철학자로 한물간 실용주의자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두이가 재구성한 철학의 대하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철학의 방법이 아니고 더 진지한 어떤 도구, 확실성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편견들에도 불구하고 두이가 재구성한 철학은 실용주의 혹은 자연주의, 도구주의 다양한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군의 영미 철학자들은 분석 철학을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언어 철학을. 그분들이 실용주의적 전의를 합니다. 그들의 시대보다 현재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이의 시대 때는 물관 철학으로 봤는데 오늘날 21세기에 분석 철학을 했던 분들 당시에 실용주의가 별로 쓸모없는 이론이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두이의 철학을 보니까 훌륭한 철학이구나 그리고 진짜 유용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용주의적 전회 턴한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다 돌아서 버리는 거죠. 통해서 그의 시대보다 현재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이의 사유를 그분들이 원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뭐 실용주의적 관점, 뭐 이런 실용주의적 경제 이런 말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많이 쓰고 있어요. 실용 중도 노선 뭐 이렇게 두이의 사유를 원형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에 또 한 분의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실용주의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의 원리를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이가 지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지성을 재구성해서 갖고 나타났을 때 그의 입장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공격과 지독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임스에 따르면, 이분에 따르면요, 새로운 이론들은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공격받다가, 처음에는 공격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이긴 하지만 뻔하고 의미 없다고 인정됩니다. 처음에는 아예 불필요한 거야 라고 비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이론이 잘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참이긴 하지만 뻔한 이론이고 무의미해 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 마치 그 전에 방탄소년단들이 무명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조금 더 유명해지니까 아 나도 방탄 노래 들어봤어, BTS 알아 정도 하다가 지금 1, 2위 2주 연속 1위 하니까 아 난 처음부터 방탄 팬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두이가 처음에 지성의, 방금 말씀드렸던 경험과 지성을 갖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는 맞긴 맞지만 무의미해. 그러더니 이제 막 이 이론이 사람들에게 호의 그리고 호응을 얻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시 제임스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당시 제임스 시대 100년 전에 철학에 대한 관한 두이식의 논의가 이 세 단계 중 불합리하다고 공격받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맞긴 하지만 무의미하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은 내가 발견했다 주장할 만큼 처음에는 첫 단계였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2단계 시작됐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나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책을 쓰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흘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로 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의 철학적 상황은 일군의 철학자들이 실용주의적 전해를 통해서 본인들이 두이의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성 이후의 지성 개념 혹은 이런 방식의 철학이 가능하다, 두이의 철학이 3단계로 안착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 사람들이 우습게 봤는데 우스운 이론이 아니다, 우스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경험에 대한 발생론 접근입니다. 경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윌리엄, 이분 에드워드 윌슨 통섭이라는 책 썼습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는 책인데요. 모든 걸 통합하자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통합이나 통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컨실리언스를 쓴 거죠. 이 통섭에 의한 지식이 우리의 실제 세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윌슨에 따르면 오늘날 자연과학은 근래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로 그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요. 자연과학과 이 철학과 그리고 인문학, 통틀어서 인문학이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하나로 통섭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근래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영역을 한대로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발전해서 안 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함께 같이 통섭, 컨실리언스 돼야 되는 겁니다. 한데 묶어서 같이 가는 거죠.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어서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 비판적 사고를 한데 묶어서 그것들 사이에서 인식론의 연계를 만드는데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는 것 뿐인데 이걸 한데 묶지 않고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전을 이루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슨에게 지식의 통일, 통섭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여러 단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철학과 과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씩 본 겁니다. 그렇게 발전했는데 지금은 이성뿐만 아니라 전체가 통섭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 사이에 인식론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적인 설명들을 아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윌슨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이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에드워드 윌슨 이분은 생물학자인데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통섭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윌슨이 하기 이전에 존 두이라는 분이 윌슨은 그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통합 그리고 학문 분과들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 이 통섭 개념을 제시하면서 역사를 합니다. 이게 분과로 나눠지면 안 되고 함께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컨실리언스를 제시합니다. 최근 이러한 통섭의 요구에 대한 윌슨식의 사유는 이미 두이라는 분이 20세기의 초반에 그의 사유 속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해서 연결해서 학문을 해야 된다. 그전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사유나 관조, 그 이성으로만 했던 거죠. 감성은 오류를 많이 범하니까요. 데카르트가 굉장히 많이 했고 합리론자들 그리고 칸트도 지식의 토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의 이성, 언어 비판, 이성으로만 한 거죠. 인식론을 가지고. 투이가 우리의 경험의 실제적 그리고 이상적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분리시킬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자연주의적 연결. 이제 이분은 통섭이라고 얘기했지만 투이는 자연주의적 연결, 내처럴리스틱 링크라고 할 수 있어요. 연결을 통해서 자연주의와 인간주의, 인문주의 사상의 이 성가시고 무익한 갈등들을 종결합니다. 종식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연과학과 철학이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철학을 토대로 자연과학을 성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같이 하자는 거죠. 그 뒤는 통합의 어떤 개념에 만드는 것,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통일 내지는 결합되어야 한다는 어떤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근대 방식 말고 지식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지식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지식이 자연과학까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식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와 우리와 지식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설명함으로써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 거죠. 통섭처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뒤에는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를 자연주의와 인문주의의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한 근대 철학자 프란스 베이컨을 예시를 듭니다. 뒤에 말입니다. 철학의 근본적인 재구성은 원인과 결과를 서로 모순되는 유전적인 인자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으로 서술하는 시도다. 이 재구성에서 지성은 사물의 근원적 제작자나 목적인이 아니라 사물의 근원적 제작자 신존재이겠죠. 목적인이 아니라 사회 복지를 방해하는 자연. 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복지가 방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과 인생의 모든 측면을 목적적, 정력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 간주한다. 근대 철학의 애매함과 혼란함은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합이 불가능한 두 가지를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나온 결과다. 그러므로 철학의 재구성이란 당장 이 엉킴을 풀고 베이컨을 소망을 자유롭게 표현시키는 노력. 베이컨은 관찰 실험을 통해서 참된 귀납법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이는 근대 철학자 중에 여러 데카르트 그리고 로크, 휴움, 칸트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이컨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학문의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 방법으로.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이컨만을 우호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두이에게 베이컨은 근대적인 삶의 정신을 가진 위대한 선구자이고 실용주의의 선구자, 실용주의적 진리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베이컨의 철학적 업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법관을 하면서 이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 법관을 하면서 꼼꼼히 공부를 했던 분이죠. 새로운 경향에 대한 예언자로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예언자로서 세계적인 지식인의 삶을 산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이에게 베이컨은 지식에 관한 실용주의적 개념을 말한 예언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이컨이 말한 대로 자연을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고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단순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을 뒤집어 씌우는 관념의 유수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힘으로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을 예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실제로 실험해보고 관찰 실험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을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자연 과학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죠. 물을 증기로 증기 기관차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증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여러 많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3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제4차 산업혁명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뭐 3D 프린팅 그리고 자율주행 뭐 등등 드론 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RC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하면 다 움직이고 만들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드론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건 생각을 통해서 관조를 통해서 혹시 기도를 통해서 드론이 떠라 해서 뜨는 게 아니고요. 과학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거에 기여한 분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념의 유수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힘으로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지금 두이 시대에도 그때는 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산업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증기기관차가 달아다니고 또 달에 갔다고 하고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왔다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관조보다는 관찰 실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경험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전통 철학의 권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가지는 것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의존은 사물을 덮고 있는 편견의 베일을 벗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뒤의 시각에서 베이컨이 비록 새로운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도 있는데요.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식 혹은 학문의 진보가 필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한 거죠. 관찰 실험을 통해서. 한쪽 프란시스 베이컨은 관찰 실험, 르네 데카르트는 사유, 관조. 이분도 수학자이자 데카르트도 수학자이자 기하학자이자 또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분야인데 그런 학문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적 방법 말고 관조의 방법 그리고 회의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쪽 프란시스 베이컨은 경험적 방법, 귀납적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새로운 바다에서의 베이컨의 모험과 그가 제시한 새로운 목적지 그리고 새로운 정신의 지용도를 봐야 한다는 거죠. 베이컨의 탐구 방법은 철학보다는 과학에 종사하는 탐구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발전했죠.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 자연 선택설을 말한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입니다. 다윈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했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은 관찰과 실험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다윈은 베이컨의 귀납 원리에 따라 아무런 이론 없이 방대한 사실들을 수집했어요. 갈라파고 섬에서 방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종의 변환과 관련된 방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관찰하고 실험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은 관찰 실험을 포기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관찰 실험을 해서 다윗은 베이컨의 원칙을 원용하여 끌어들여서 사용하여서 탐구를 수행한 결과물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혁명이 일어나냐면 진화론적 혁명이죠. 철학과 종교, 나아가 인류의 사고 체계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창조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철학에서 말하는 관조, 사유, 이성 이런 거 말고 인간은 진화한다. 그리고 생각도 진화하는 거고 몸도 진화한다. 이런 사유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걸 바라본 두이는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윈의 진화론도 사용합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적 귀납적 방법과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철학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거죠. 학문의 재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는 베이컨의 실학적 방법과
다윈의 진화론적 사유, 나아가 이 심리학의 원리를 쓴 심리학까지 끌어들여서 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진화론적 방법 그리고 철학을 뭉뚱그려서 자신의 이론, 실용주의 혹은 자연주의를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이들을 수용하여서 이거 창조적인 거죠. 이들과 연결해서 통섭을 해서 통합을 해서 실용주의적 혁명을 주도하는 거죠. 실용주의를 집대성합니다. 그 두이가 사용하는 탐구의 방법은 선험적 이성에 의존하는 초월적 방법이 아니고 지성적 방법 혹은 경험적 방법, 감각과 경험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반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방법입니다. 두이의 철학적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권고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시험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두이의 철학적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파르토넨 아폴론 신전 입구에가 두 가지가 써져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이런 거죠. 너 자신 인간이라는 걸 알고 네 인간이라는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글귀 너 자신을 알라를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화두로 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쨌든 그런 공고에 대한 최종적 반응이고 인간에 의해 시험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음미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한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철학자들에게 철학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내적 실제의 존재를 논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안한 철학적 개념들은 궁극적이고 고차적인 실제의 본성과 특징을 인간에게 드러내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용해왔던 모든 것은 죄다 개념의 미라들이라고 니체가 말합니다. 개념의 미라들이다. 미라들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개념의 미라들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감각의 결여, 생성이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그들의 증오로 어떤 것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신의 관점이죠. 신적 관점, 영혼의 관점이라 해서 탈역사화하면서 역사를 배제하는 겁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이 헤로도토스가 말한 것처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윤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윤리가 다르다는 거죠.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0년 전에 써놨는데 역사적인 관점이 없다는 거죠. 탈역사화하면서 철학자들은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합니다. 두이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적 박물관에 전시된 개념들의 미라를 찬양하는 데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철학적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다 비판하고 개념의 미라들을 비판하고 실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과학의 현실에서 쓸모있는 그리고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경험과 지성을 재구성해서 제시합니다. 이 두이의 분석에 따르면 고전적 그리스의 사고에서부터 유래하고 중세 기독교 철학에 의해 강화된 철학적 전통은 궁극적이고 참된 최고의 실제에 대해 특별히 친근하다고 주장하는 관심을 통해 다른 지식의 양식으로부터 철학적 지식을 구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과 철학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철학만이 확실성, 보편성, 그리고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 확실성의 토대 위에 다른 학문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전통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주된 임무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를 탐구하는 것이는 거죠. 지금 이 현상이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원리, 구조,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구조, 우주의 구조를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현상 말고 실제를 탐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를 탐구하시기 때문에 이게 철학자들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의 이런 특징을 부정하는 것은 방금 같은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아입니다. 어이가 아니고 철학의 이런 특징을 부정한다는 것은 현상이 아니고 실제를 탐구하는 걸 부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철학의 자살 또는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적 실증주의의 의도적인 채택을 하는 거라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두이는 철학의 원인을 더 우월한 실제의 관념, 생각의 관념이 아니고 실제의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이
철학의 원인을 더 우월한 실제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이 과학과 실제, 어이입니다. 진짜 생활, 실제 생활과 실제 아이 생활이 아니고 어이 생활, 과학과 실제 생활에서 철학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과 철학을 분리를 시키면 시킬수록 철학은 더 고립되는데 실제로는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서 연구돼야 된다. 지식을 더 고립시키게 된다는 거죠.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고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철학이 철학자의 문제를 다루는 고안물, 철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안물을 그치고 철학자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될 때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를 다루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철학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철학자에 의해 개발된 문제. 투이는 철학의 기원을 진리가 아니고요. 지적인 사유에 출현해서 찾는 것을 단념하고 원시인들의 삶, 진화론적인 방식인 거죠. 우리 아이들의 삶, 그리고 그 이전에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진화되는 발전된 모습을 연구할 때 원시인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력에서 찾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지, 언어를 얻어가는지, 언어를 습득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모든 서양 철학의 위대한 체계는 인간사에 의해 동기를 얻었고 두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때 사회의 문제 때문에 철학의 문제를 얻은 거지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서양 철학의 위대한 체계는 인간사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 인간사에 의해서 동기를 얻었고 철학이 인간사와 관계할 뿐만 아니라 인간사로부터 자라나왔다고 봅니다. 이처럼 전통 철학이 다루온 각각의 철학의 과제와 문제는 그리고 주제는 철학이 발생하는 공동체 내의 스트레스, 실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과학이 계속 발전되니까 그 과학의 발전에 인문학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그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죠.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될수록 인간성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니까 인문학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4차 산업과 인문학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 스트레스에서 발견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과학이 발전되는데 도덕은 뒤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 긴장으로부터 출현한다는 거죠. 철학의 특정한 문제들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으면서 때로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위기와 전환점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등장하겠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예전에는 댓글을 어떻게 달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잔인한 댓글들을 다니까 더 이상 그런 댓글을 달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과학이 발전되고 댓글을 달 수 있게 되니까 그 댓글을 달면서 누군가에게 혐오의 말 그리고 피해를 주는 말 심지어는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들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제재하는 법적 제재 그리고 윤리적 제재가 뒤따라가는 거죠. 과학이 발전되면서 댓글이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댓글이 유용하게도 사용되지만 유용하지 않게도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거죠. 댓글 문화가. 그걸 또 제재하는 문화가 생기고요. 따라서 철학적 문제들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할 만한 신념이나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겨나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자연사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역사를 고찰하는, 자연사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질병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제도와 관습은 하룻밤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런 제도와 관습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댓글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여러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그 공유되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고 또 이게 발생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주니까 이건 또 제재해야겠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50년 전에는 댓글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댓글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 이해 못하겠죠. 과거 50년, 30년, 20년 전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해하는 거죠. 댓글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철학이 그렇습니다.
왜 철학이 이렇게 생겼을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철학사를요. 철학적 사고가 인간의 현실적 사건들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 뒤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철학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성장했는지, 발생하여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서양 철학사를 보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초월적 이성, 플라톤에 의한 초월적 이성과 근대의 데카르트의 이성적 축체, 그리고 이성의 빈곤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간략하게 스케치해 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철학과 과학이 통합돼야 되는지, 포스트 모던 철학적 이후에도 왜 통합돼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또 분석해야 되는지, 분석 종합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어쨌든 두이는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철학사와 이 인류사를 분석합니다. 철학적 문제와 이념이 발생한 직접적인 맥락,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를 그때 맥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발생론적인 접근 방법이 그 어떤 논리적 논박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철학적 이론화 작업의 근거를 허무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발생론적 접근 방법은 발생론적 이 방법이 그 어떤 논리적 논박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논리적 논박보다도 철학적 이론화 작업의 근거를 허무는데, 이런 철학들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허무는 데에 효율적이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두이는 자신의 주장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발생론적 방법이 성공적이라면 전통 철학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생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두이의 탐구, 이 철학적 탐구, 지식의 탐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철학적 기원에 접근하여 철학을 해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주의적 방식도 상대주의적 방식도 아닌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제3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이의 새로운 관점을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고, 도구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고,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프란시스 베이컨 이론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으로는 그냥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이가 철학적 재구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윈이 제공한 새로운 논리학, 곧 발생론적이고 실험적인 논리학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다른 실용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진화론의 관점, 사실은 과학적 관점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진화론이 절대 확실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도 일반성을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왜냐하면 창조론과 반대되니까요. 그래서 다윈하면 무조건 듣지 않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학문하는 분들은 다윈의 진화론적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지동설과 천동설 사이에서 지구가 돈다는 게 아니고 천체가 도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 천체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다윈의 혁명이 있어요. 진화론적 혁명. 또 철학자들은 언어적 전해라고 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윈은 다른 실용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두이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두이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두이로 하여금 본인은 해결주의자였거든요. 해결적 사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한 인물 중 한 사람이죠. 다윈도요.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있는데 다윈도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다윈은 진화적 과정의 철학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두이는 다윈에게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양자가 서로 유기적 존재,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질환적 통찰을 사용하여서 진화하는 유기체적 인간관과 철학관,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오늘날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 언급하고 있듯이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윈이 없는 것처럼 철학과 인문학에서는.
리차드 도킨스는 다윈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걸 쓴 분이에요.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다윈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다윈의 존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별히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도 굉장히 극찬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있지만 트위는 다윈이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트위는 다윈이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래된 관념은 느릿하게 항복한다. 철학 개념들은 오래된 거잖아요. 느리게 항복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념들은 추상적인 논리적 방식, 논리적 형식과 범주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념들은 습관, 성향, 즉 혐오와 선호로 인해 깊게 배인 태도이다. 더욱이 인간의 정신이 제기한 모든 물음은 그 자체가 보여주는 대안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물음들이라는 확신, 역사는 그것이 공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확신, 역사는 공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사실 지적인 진보는 대개 그 물음이 전제하고 있는 대안들과 더불어 물음 자체를 버림으로써, 즉 그 물음의 생명력이 쇠퇴하고 긴급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귀결되는 물음의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문제들을 풀지 않고 넘어간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죠. 변화된 노력과 선호의 태도에 상응하는 새로운 물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낡은 물음들은 사라지고 증발해봄으로써 해소된다. 낡은 물음에 대한 오늘날의 사고에서 가장 위대한 회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의도, 새로운 문제의 가장 위대한 시약은 의심할 바 없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썼던 종의 기원의 정점에 이른 과학 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고정되고 항구적인 형태에서 불변하는 자연에 대한 믿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불확실한 것임을,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은 확실하다고 찾아냈죠. 확실성을. 근데 불확실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지식론과 가치론에 영향을 주었다. 트위는 다윈이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현상을 장악하고 마음과 도덕, 그리고 삶에 응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 즉 발생론적이고 실험적인 논리학을 제공했다고 평가합니다. 베이컨은 두이가 실용주의적 지식관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 반면, 다윈은 두이의 발생론적이고 실험적인 논리학을 창안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과 다윈의 핵심적인 기여는 두이로 하여금 경험의 힘에 의존하여 전통 철학의 권위와 결별하게 만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열린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과학, 생물학, 심리학에 의한 학제적 탐구 방식을 철학적 탐구 방법에 적용시킨 겁니다. 검증의 원리를 장착한 분석 철학자들의 시각에서 철학의 기원을 추적하는 두이의 접근 방식은 잘못된 철학적 주장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석 철학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검증의 원리, 검증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분석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기원과 같은 것은 역사가들에게나 맡겨야 할 어떤 것이지 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죠. 분석 철학자들도 근대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칸트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유의 관점에서 철학의 역사의 기원은 매우 길고도 상세하게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계속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거죠. 역사에 관심 없고, 또 왜 이 본질이 뭘까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두이가 철학의 기원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평범한 의식, 이런 평범한 생각은 지적인 연구와 탐구, 그리고 사변의 산물이라보다는 욕망의 산물, 욕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론적 접근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관찰 실험 방법,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을 이어받은 다윈,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이 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경험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성을 재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하냐면 어떻게 해서 경험이 발생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지성의 재구성과 경험의 재구성은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